시사본부. 이부입니다. 잠시 후 아무튼 경제 코너에서 김원장 전 KBS 기자와 경제 이슈 풀이해드리겠고요. 이어서 정치 토크 직진 본능 직설하고로 이어갑니다. KBS 일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 유튜브에서도 함께할 수 있습니다. 실시간 방송 보실 수 있고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다양한 콘텐츠도 마련되어 있어요. KBS 일라디오 유튜브 채널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일요일 2부 출발하죠. 체크 진짜 뉴스 정관용의 시사본부 KBS 일라디오. 들어보면 압니다. 3분기 우리 경제 성장률이 0.1%로 기대보다 못 미치면서 올해 우리 경제 성적표가 생각보다 더 안 좋을 것 같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요. 계속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 잠재 성장률도 지금 2.0%까지 내려왔는데요. 김원장 전 KBS 기자와 이야기 나눕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먼저 3분기 성장률 0.1% 나왔죠? 네네. 성장률, 경제 성장률 통계 이제 우리가 뉴스에서 많이 보는데, 이제 우리 경제가 사람의 키로 보면 몇 센치나 몇 밀리나 자랐나 이건데, 거의 모든 경제 통계가 전년 동기 대비, 그러니까 작년 3분기 대비 올해 3분기는 얼마나 커졌나 나빠졌나를 보는데, 성장률은 우리가 올해 얼마나 키가 컸나를 봐야 하니까 보통 전기 대비로 해서 1년치를 합칩니다. 네. 그러니까 0.1%가 나왔다는 것은 지난 2분기 대비해서 우리 경제의 키가 0.1%밖에 안 자랐다. 네. 근데 우리가 2분기에 역성장해서 마이너스 0.2% 키가 오히려 작아졌거든요. 맞아요. 그런데 3분기에 거기에 0.1%밖에, 한국은행은 0.5 정도 예상했는데 0.1%밖에 경제가 성장하지 않았다는 건 상당히 성적표가 안 좋습니다. 기재부도 깜짝 놀란 표정이고요. 정부가 재정 투입을 총선 전에 1분기에 집중해서 1분기에 1.3%나 우리 경제 키가 커졌는데 그 이후에 계속 무거운 발걸음을 이어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예상치보와 다르게 낮게 나온 이유는 뭐예요? 언론들 보면 뭐 내수 부진이라고 하는데 2분기 통계만 보면 그러니까 내수 민간 소비는 오히려 좀 나아졌고요. 설비 투자도 좋았는데 수출이 생각보다 확 줄었습니다. 수출. 몇 가지만 추려 보면 수출은 2022년, 그러니까 우리가 전성기 때 수출 실적을 거의 회복했는데 이번 분기에 갑자기, 그러니까 지난 분기에 반도체나 자동차, 우리가 이런 몇 개 품목에 의존해 있다 보니까 요 품목들이 요 수출이 좀 떨어지면 성장률이 뚝 떨어집니다. 네. 그리고 수출이 회복됐지만, 그러니까 예전만큼 뭐 수출이 되고 있는데 골목상권, 민간 소비는 왜 안 좋느냐? 그거는 이제 옛날만큼 수출과 내수와의 연관성이 자꾸 줄어듭니다. 그래서 수출이 내수를 유발하려면 수출에 필요한 중간재 같은 걸 우리나라에서도 만들어야 되는데 중간재 만드는 공장도 자꾸 해외로 나가고 이러니까요. 예. 네. 그러니까 우리가 삼성이나 하이닉스 같은 이런 공장들이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내 공장 세우는 거가 그래서 아주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삼성이나 하이닉스는 계속해서 국내 몇 조씩 돈을 들여 공장을 짓고 있고, 현대차는 지금 20몇 년 동안 전부 해외에만 공장을 짓고 있으니까 이런 게 이제 우리에게는, 그러니까 내수가 수출이 좋아져도 내수가 예전만큼은 좋아지지 않는다는 거고, 또 하나 내수가 통계적으로는 지난 분기에 괜찮았다고 말씀드리지만 우리 생활하고는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오른 물가가 반영되거든요. 제가 10,000원 주고 머리를 이발을 한번 미용실에서 했다면, 근데 이 미용실이 12,000원으로 가격이 20% 올랐다면 제 소비는 그대로인데 정부 통계에서는 내수가 그러니까 민간 소비가 20%나 오른 거로 나오겠죠. 그렇겠죠. 그러니까 인플레가 반영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느끼기에 경기는 안 좋은데 이렇게 하지만 통계는 좋게 나오는 겁니다. 네. 최근에 금리를 좀 내렸는데 그 효과가 나타날까요? 그러니까요.
그때도 말씀드렸는데 이제 이미 시장 금리는 금리 인하 전에 내려와 있었고 그렇고 해서 별 효과가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 내리기도 금통이 전번에 내리면서 금통위 의원 6명 중에 5명이 3월까지는 우리 금리 더 추가 내리는 건 없다 이랬으니까 이제 당장 더 내리기는 어렵고 네, 또 집값이나 이 가계부채 때문에 내리기도 현실적으로 어렵고 예. 미국은 갑자기 이거 경기가 생각보다 좋아 이런 전망이 나오면서 채권 금리가 많이 오르고 있고요. 예. 시중 금리가 따라서 오르고요. 또 그거 있잖아요. 그런 주장이 있지 않습니까? 과거처럼 금리가 1%, 2% 초저금리 시대로 내려가지 않고 다시 중금리 시대가 될 거라는 그런 주장이 꾸준히 있어 왔는데 그 주장에 지금 힘이 실리고 있는 그런 분위기고 그러다 보니까 금리가 미국도 안 내려가고 우리도 더 잘 안 내려갑니다. 같은 맥락에서 잘 안 내려가고 미국 금리가 안 내려간다고 하니 그러니까 미국이 여전히 그만큼의 이자율을 줄 거다라고 하니 미국 돈 그 달러 가격도 계속 올라서 네. 게다가 미국 경제는 야 이거 경기가 사실 나쁜 거 아니야. 미국 경제 괜찮아. 인플레 우려도 여전해. 이러니까 달러 값이 올라가고 그래서 지금 환율도 1,390원 거의 육박하고 있습니다. 예. 그 성장률하고 다른 잠재 성장률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뭐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계속 우울한 설명만 드리네요. 통화나 재정 투입 없이 우리가 이제 시중에 돈을 푸는 방법이 금리 낮추거나 아니면 정부가 재정을 세금 거둔 걸 이렇게 투입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두 개밖에 없는데 그런 거는 그러니까 인플레 조장 없이 그냥 우리 경제 스스로 올릴 수 있는 진짜 성장률을 잠재 성장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수험생에 비교하면 과외나 학원 수업 받지 않고 진짜 교실 수업이나 교과서만으로 올릴 수 있는 성적 예.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는데 OECD가 한국이 2.0까지 떨어졌다. 우리보다 경제가 13배나 미국이 지금 1.9거든요. 잠재 성장률이.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떨어지고 있고 영국이나 독일 같은 선진국들도 떨어지고 있지만 떨어지다가 소폭씩 오르는데 우리만 계속 떨어지고 있고 진짜 안 좋은 소식은 OECD가 10년 후에 한국은 잠재 성장률에서 10년 후에 꼴찌할 거다. 잠재 성장률이라는 게 노동 투입, 그러니까 노동 한 단위, 그러니까 한 명이 더 일하는 거 또는 한 사람이 더 몇 시간 더 일하는 거 여기에다가 자본 투입, 기업이 얼마나 투자하는가 이게 답니다. 예. 근데 자본 투입 점점 줄어들고 있는 건 당연하고 인구는 이건 줄어드는 건 전 세계에서 제일 빨리 줄어드니까 노동 투입은 그러니까 잠재 성장률을 떨어질 수밖에 없고 하나 더 있습니다. 총 요소 생산성이라 그래서 이게 어려운 것 같지만은 그냥 생산의 효율성 이런 건데 생산의 효율성을 높여야 되는데 어디서 높일 것이냐 이제 이런 문제는 남죠. 우리 잠재 성장률에. 네. 이거 높이지 않으면 생산의 효율성 높이지 않으면 잠재 성장률은 계속 떨어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제에 구조개혁이 필요하다 매번 이야기하는데 아직도 좀 못하고 있는 거고 게다가 미국 대선 끝나고 나면은 이 공급망 재편이 더 가속화될 우려가 더 커지죠. 쉽게 말하면 중국에 이제 더 수출하기 어려워지겠죠. 그러니까요. 4분의 1 정도는 중국에 수출해서 우리가 먹고 살고 있는데, 네. 그리고 미국에도 지금 미국도 그 정도 수출하고 있는데 중국만큼 많이 늘어가지고 만약에 트럼프 후보가 집권하면 야 한국이 요 몇 년 새 미국 수출해서 돈 많이 벌어 하고 또 어떤 조치를 할지 몰라요. 그러니까 대외적으로 참 좀 뭐랄까 무거운 소식들밖에 없는데, 예. 우리가 이제 제가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대기업, 수출 중심의 기업 경제인데 그래서 좀 바꿔야 한다는 이야기가 도대체 몇십 년째 하고 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노동 투입 더 안 될 거 뻔하고 이제 인구 줄어드니까 자본 투입 점점 줄어드는데 기업들이 투자하는 거 점점 줄어드는데 그럼 생산의 효율성을 어떻게 높여야 할 것이냐? 예를 들어 스타트업이나 혁신 기업에 계속 마중물을 줘서 뿌리부터 기업을 좀 키워야 하는데 예. R&D 예산 계속 줄어들고 있고 정부가 재정 출입을 줄이고 있으니까요. 또 이런 스타트업 같은데 정부 돈줄이 모태펀드라고 해서 거기 3년 전에 1조였는데 지금 5천억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그러면 이렇게 재정을 아껴서 이런 걸 줄이는 걸 방법밖에 없다고 치면 그럼 어디서 성장률을 끌어올릴 것이냐 이런 게 남는 겁니다. 이 문제가. 네. 이렇게 경제가 좀 안 좋을 때마다 우리는 그 건설 경기가 성장률을 떠받치는데 좀 기여했었잖아요. 근데
최근에 부동산 부진이 이 성장률 수치를 좀 더 무겁게 만들고 있는 거죠? 그 지금 정부 좀 억울할 겁니다. 그렇죠? 성장률의 어쩔 때는 한 성장률의 4분의 1 정도를 건설업이 올린 적도 있습니다. 그랬죠. 우리가 막 집값 올라가고 아파트 막 지을 때는 예.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TV 한 10만 대 파는 것보다 저 잠실에서 한 10,000 가구 재건축하는 게 GDP 더 많이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집값도 끌어올리는 거고 박근혜 정부 때는 실제 그렇게 해서 집값이 올라가면서 GDP에 굉장히 도움을 줬는데 예. 그렇다고 우리가 GDP 올리려고 부동산 경기를 일부러 끌어올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 집값이 올라가 버리거든요. 그래서 지금 정부는 다행히 이제 특히 7월부터 집값 고삐가 풀리면서 정부는 진짜 깜짝 놀란 것 같고 그러면서 세게 대출 조이면서 8월에 10조 늘었던 가계부채가 9월에는 5조로 증가세도 좀 둔화되고 있고 최근에 논란됐었죠. 디딤돌 대출 집 처음 사시는 분이나 집 하나 있는 서민들 대출 요것도 큰 폭으로 줄이려다가 이제 정부가 안 줄일게요 이렇게 혼선 빚기도 했는데 예. 뭐 집값이 빠르게 잡히고 있어서 여기까지는 안 갈 것 같습니다. 또 우리가 이제 저성장 기조 이거는 뭐 계속해서 성장률이 떨어지고 있는데 피하기 어렵다면 그 정부한테 꼭 해주고 싶은 이야기는 집값이라도 이 정도 때는 잡아야 뭐 하나라도 건지는 거 아닙니까? 예. 요거라도 좀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어쨌든 스타트업이나 혁신 기업에 계속 마중물을 뿌려주는 이거는 절대 깎지 말고 계속 이어가야 한다. 이 말씀. 그렇습니다. 네, 우리 대기업들이 잘 하고 있고 이제 삼성전자가 많이 부진한데 또 하이닉스가 치고 올라가고 있고 현대차도 잘 커오고 있거든요. 예. 그렇지만 요렇게 이 천스타평 우리 대기업만 바라보는 대기업에 지나치게 편중된 수출 중심의 경제는 이대로는 답이 안 나온다는 걸 우리가 이제 알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네, 이런 부분도 좀 스타트업이나 혁신 기업에 대한 마중물도 좀 키울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김원장 전 KBS 기자였어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대한민국 시사의 중심 토요일 일요일 낮 12시 10분 KBS 1라디오 정관용의 시사본부. 직진 본능 직설하고 고고고 뒤돌아보지 않습니다. 정관용의 시사본부. 말 돌리지 않습니다. 할 말은 합니다. 직진 본능 직설하고 영인대학교 최창렬 교수, 대통령 리더십 연구원 최진 원장 두 분 오늘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전반부 공통질문 금주의 뜬 인물 진인물입니다. 최창렬 교수 뜬 인물. 저는 뜬 인물을 이번에 그 강혜경 씨 국정감사 때 이번 나와서 여러 얘기를 했어요. 특히 3억 6천만 원 여론조사 했다 의뢰해가지고 그 돈을 받지 않았다. 윤 대통령이 받지 않고 그리고 이제 그 대가가 공천 아니겠냐 뭐 이런 식의 얘기를 가능하게 한 게 강혜경 씨예요 이번에. 명태균 씨 네, 밑에 명태균 김영선 의원 의원의 보좌관 했던 그런 분이죠. 그분입니다. 일단 그분을 일단 뜬 인물. 하여튼 이 지금 현재 윤 대통령 부부를 둘러싼 여러 가지 이슈들을 국감장에서 어쨌든 증인으로 나와서 얘기를 했다라는 것. 그래서 그렇게 꼽아봤습니다. 예. 최진 원장 금주의 뜬 인물. 저는 뭐 이번에 친윤계 선봉장으로 확실히 자리매김한 추경호 원내대표가 됐습니다. 뭐 그 전에도 뭐 친윤이라고는 다 알리지만 이번에 이렇게 윤한 회동 이후에 작심하고 전면에 나서서 그 선봉장으로 확실히 좀 뜬 것 같아요. 그 이제 물론 좋은 쪽으로 뜬 건 아니지만요. 어쨌든 뭐 확실하게 친윤계 선봉이다. 과거에 그 뭐 권성동이나 또 뭐 장제훈 의원의 자리를 그 대신하는 그 대타로 이번에 확실히 각인시키고 실제로 그 역할을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한동훈 대표랑 면담 끝나고 추경호 원내대표 불러서 만찬을 했다고 알려졌는데 그건 또 아니래요.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만찬은 다른 사람들하고 했고 그 후에 추경호 원내대표를 만났다고 또 알려지긴 하더라고요. 근데 그걸 본인이 적극 부인은 또 하지 않았어요. 보면.
자, 금주의 진인물로 갑시다. 최창일 교수. 전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 예, 둘 다. 예, 두 분 다 지난주 여기서 저희가 얘기할 때 내일 무슨 결과가 있을지 모르겠다 그랬는데 결국은 성과 없이 끝났습니다. 성과 없이 끝나고 한동훈 대표가 요즘 이제 특별감찰관을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데 아무튼 이 지금 국정의 투톱인데 여권의 투톱이 아니라 사실 대통령과 여당 대표의 만남이 성과 없이 끝나면서 윤 대통령은 점점 지지율도 그렇고 점점 어려워진 상황이고 한동훈 대표도 여당 대표로서 점점 그 내부에서도 말이죠. 특검 관련해서도 그렇고 길이 그렇게 녹록해 보이지도 않는다라고 해서 전 두 분을 꼽았습니다. 네. 최진 원장 금주의 진인물. 저는 뭐 김건희 여사가 거의 뭐 대한민국의 동네 북처럼 돼버렸어요. 지난 한 주 보니까 보수 진보 할 것 없이 거기다 뭐 언론들까지 나서서 뭐 일주일 내내 뭐 거의 뭐 융단 폭격하듯이 비판하기 때문에 저는 뭐 참 확실하게 지난 한 주 동안 진 인물이 아닌가 합니다. 네. 김건희 여사, 윤 대통령, 한동훈 대표 셋 다 진인물이다. 그 얘기네요. 그렇게 됐네. 그렇게 되는 거죠. 우리 조금 아까 언급하셨습니다만 지난 일요일 날 여기서 이제 바로 내일 그 윤한 회동이 있는데 어떤 결과가 나올까 이런 결과가 나와야 한다. 뭐 설왕설래했습니다. 근데 두 분 다 사실 이렇게 될 줄 알지 않았어요? 그럼요. 예상했던 바죠 사실. 솔직히 단지 이런 예상이 틀리기를 바랬던 거였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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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상을 했던 것보다는 강도가 훨씬 더 셌던 것 같아요. 그래요? 솔직히. 예, 그렇습니다. 이 정도로까지는 악화될지는 몰랐습니다. 저는 뭐 유행가가 하나 생각나는데 그 뭐 차라리 만나지나 말 것입니다. 예. 네. 아, 지금 만나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완전히 두 사람이 확실하게 마이 오운 웨이로 독자기를 확실하게 가버리지 않습니까? 네. 예, 바로 윤석열 대통령 뭐 지금 아까 주경호 뭐 만났다고 외우가 알려지고 또 홍준표 만나게 되는 거 독자로 따로 가는 거죠. 그리고 또 한동훈은 또 바로 자기 지지자 모임 번개 모임에서 22명 모이고 그래서 각각 뭐 확실한 새 대결로 뭐 자기 갈 길 가는 것 같아요. 그 윤석열 대통령하고 한동훈 대표 이제 월요일날 만남을 보니까 그 의자 배치라든지 대통령의 이제 그 포맷 자세라고 저 점점 깜짝 놀랐어요. 예. 거기서 어떻게 그 사진이 아주 화제예요. 화제예요. 그 진짜 사진이 아주 일부러 그렇게 찍은 건지 아니 대통령실이 그런 사진은 좀 안 내보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그 이게 팔을 이렇게 짚고 이렇게 보는 게 그 노려보는 건 아니겠습니다만 그렇게 보여요. 이렇게 사진에 보이고 또 이 좌석 배치가 당 대표와 여당 대표와 비서실장을 같이 앉게 했단 말이죠. 같이 앉고 대통령 바로 앞에 당 대표도 아니에요. 아니고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이 일부러 그렇게 지시를 한 것 같아요. 일부러 당연히 그렇게 해서 그렇지 않고는 그런 사진이 나올 수가 없어요. 예. 그런 포맷은 누구의 아이디어일 수도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미 갈 길을 정했다. 두 사람은 좀 그렇게 봅니다. 가끔 말씀드렸습니다. 그 자리를 유심히 꼼꼼히 봤는데 커튼 보셨어요? 커튼은 생각이 안 나네요. 커튼이 그 두 쪽인데 두 쪽. 하나는 이렇게 무슨 간이 화장실 걸어놓은 아주 싸구려 커튼 같은 것도 있죠. 색이 좀 다릅니다. 두 쪽이. 커튼 거기다가 책상 배치가 아니라 저는 책상의 질, 의자, 그 다음에 뭐 음식도 원래는 그렇게 독대나 당 대표가 하면 안 먹더라도 상당히 좀 과일이나 좀 이렇게 놓기 마련입니다. 그래 덜렁 놓지는 않아요. 그래 그런 것들 그다음에 뭐 자세, 자리, 배치, 좌세 그리고 특히 이제 언론에 나왔습니다만 대통령의 그 태도나 어떻게 메모지와 볼펜이 없죠? 맞아요. 저도 그것도 놀랐어요. 메모지 없이 비서실장도 없더라고요. 그 생각. 그건 아주 뭐 그 모임 자체를 회동 자체를 폄하하는 것처럼 충분히 해석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확인한 게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대표를 싫어하는 거는 뭐 세상이 다 알지만은 확실히 국민들의 공개적으로 보여준 거죠. 너는 정말 내가 싫어한다라는 마음의 표시를 확실하게 그냥 국민들 앞에 널리 알렸다는 그 느낌을 받았습니다. 네. 회동이 있기 전부터 사실 이른바 친윤계의 그 인사들이 아니
당 대표가 대통령을 만나고 싶다고 해서 만나면 그 만난 자리에서 비밀리에 소곤소곤 할 얘기들을 만나기 전에 언론을 향해서 공개적으로 다 이렇게 말해놓는 그런 당 대표가 어디 있느냐라는 식으로 막 공격을 했잖아요. 그랬죠. 사실 그 공격이 이미 그 대통령 만나기 전부터 시작된 거죠. 시작된 거죠. 여사 활동 중단해라. 이렇게 공개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나랑 만나서 뭔가 할 얘기 생각이 없다는 거다. 네. 나도 너랑 만나서 할 얘기 없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어차피 양측이 이미 갈 길을 가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갈등이 아니라 이건 이미 충돌의 양상이고 권력 투쟁, 권력 게임의 양상입니다. 어차피 그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더 이상 뭐 봉합은 제가 볼 때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그래도 좀 주의 여건이 너무 안 좋고 또 여론의 지지율도 낮고 대통령이 그야말로 사후금연초와 상황이기 때문에 최소한도 어떤 화해 제스처 뭐 이 정도는 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어깨 두직을 좀 하거나 어느 정도 하고 또 약간 뭐 내용은 좀 취약하더라도 브리핑 정도 하고 이렇게 좀 뭔가 화해의 제스처 정도는 보일 줄 알았는데 정말 180도 반대로는 거죠. 예. 확실하게 넌 아니야. 라는 걸 그냥 국민들한테 세게 보여줘 버리는 거죠. 오히려. 네. 그래서 한동훈 대표도 그 회동 전에 말이죠. 이재명 대표와 만난다라는 걸 얘기를 했잖아요. 맞습니다. 그건 뭐 대통령실로서는 충분히 불쾌할 수 있는 거죠. 서로 그러니까 갈 길 가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당 대표직을 그대로 두고 볼까라는 생각이 솔직히 저는 들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특검 김건희 특검이 이런 데서 특검이 이탈표가 8표 이상 나올 경우에 저는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아마 그 한동훈 대표의 대표직에 대한 거취 문제를 집중적으로 아마 친윤계에서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예감을 강하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그 정점식 국회 아니야 그 정책위 부의장, 정책위 의장을 이제 받느냐 안 받느냐가 그때 그게 쟁점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게 정점식을 받으면은 최고위가 5명이 부결하면 그게 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결정적이었던 거죠. 그래서 내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언론의 표현에 의하면 이른바 이제 그 김옥균 프로젝트라는 거, 저는 그 생각은 계속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대통령 그러니까 당대표 같이 할 수 없다. 한동훈이랑 그러니까 친한 게도 상당히 그게 좀 딜레마일 거예요 아마. 만약에 특검이 김건희 특검이 통과될 경우에 윤석열 대통령의 정부에 상당히 타격을 가하겠지만 자기들도 완전히 급속히 책임론에 휘말릴 수 있기 때문에 차선으로 내세우는 게 되는 이른바 특감론, 특별감찰관제를 그래서 대안으로 내세웠다고 저는 보는 거죠. 특별감찰관제를 내세울 뿐만 아니라 이른바 친한계 의원들이 이 의원들 단톡방에서 공개적으로 추경호 원내대표를 압박하고 이제 의원총회를 하게 되면 정말 표대결로까지 가는 거냐라는 얘기가 지금 흘러나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지금까지 흘러온 양상으로 봐서는 어느 한쪽 방향으로 박수 만장일치는 어려운 거 아니에요? 합의되기는 어렵죠. 그러니까요. 의총에서 이 부분 합의해서 뭐 특감합시다라고 갈 건 같지 않은데. 그러니까 표대결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 갈 아닌가요? 수밖에 없는데 이게 표대결로 가면은 양측의 충돌은 뭐 아주 가시화되는 거죠. 완전히 표대결이니까 세력 대 세대결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뭐 저기 걷잡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원내 의석수의 세대결을 보면 지금 한 반반이거든요. 친한계 친윤계 나머지가 중립이고 중립 빼면 중립이 굉장히 많다면서. 중립이 무지 많습니다. 중립은 친한 쪽으로 기울 가능성이 좀 많다고 봐요. 그래서 중립 빼오려고 치열하게 한판 친한계 친윤계가 이제 한판 붙을 수밖에 없는 거죠. 표현이 중립이지 사실 눈치파 아닌가요? 눈치파죠. 눈치파인데 눈치 보는 사람들은 결국은 민심은 따라갈 수밖에 없고 그리고 임기 반환점이 11월 10일이거든요. 권력이 내리막길이기 때문에 중도파가 어차피 눈치 보는 거긴 합니다만 이 친한 쪽으로 줄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좀 봐요. 근데 표대결 해가지고 표차가 한 표, 2표 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게 아주 그냥 그 여당으로서는 피해야 될 겁니다. 표결을 피해야 되는데 피할 길이 없는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간다면? 그렇게 지금까지 흘러온 걸로 봐서는 특별감찰관에 대해서는 표대결 밖에는 다른 카드가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인다 이건데 그 특감 얘기를 그 없던 걸로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아니 그러면 없던 걸로 하면 한동훈 대표는 뭐 완전히 사라지는 거예요. 다 사라지는 거죠. 그럼 이 표대결로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근거는 없지 않습니까? 없죠. 뭐 전수조사로 여론조사로 갈 수 있는 거 여러 가지 그 최종 판단을 누가 하느냐는 거죠. 그거는 한동훈 대표는 내 당 대표 권한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추경호 원내대표는 딴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건 원내 사안이기 때문에 내가 해야 되는 건다는 건데 그럼 매번 사안마다 이렇게 대표하고 원내대표 의견이 달라질 때 판단을 못 한다면
당 대표는 있으라만 하는 거죠. 네. 그렇지 않습니까? 당은 총괄인데. 그러니까 좀 막 그 언급까지 포함해 보면 의원총회에서 나올 수 있는 또 하나의 시나리오는 그거죠. 의원들의 의견이 팽팽하니 전당원에게 물어보겠다. 그렇죠. 전당원 투표. 이거는 대표의 권한으로 할 수 있는 거라고도 볼 수 있죠. 그건 대표 권한이죠. 보는 거죠. 그건 원내대표 권한 아니죠. 당 대표가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인데 거기에 대해서도 또 의원들이 뭐 반발을 하겠죠. 친윤 의원들이 반발합니다만 명분이 약할 거예요 아마. 네. 의총에서 워낙 팽팽하다면 이거 의총 표대기로 할 게 아니라 전당원으로 물어보자. 예. 그 명분이 있는 거거든요. 아무튼간에. 지금 그게 제일 큰 지금 그럴 것 같아요. 이게 핫 이슈 중 하나인 것 같아요. 네. 표결이나 전체 여론조사를 하는 것이 그래서 결국 어느 쪽으로 기우냐에 대해서 완전히 친윤이냐 친한이냐라든지 힘의 기울기가 확 달라질 그럴 수 거거든요. 있죠. 예. 네. 그 대통령과의 면담 자리에서 나온 표현을 또 그대로 옮기자면 이른바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 이 의원들한테 설득을 해서 그동안 막았는데 네. 앞으로 뭐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고 한 대표가 얘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뭐 대통령은 뭐 나는 국회의원도 아니고 네. 국회의원들이 그런 판단을 내린다면 난 할 수 할 수 없다. 없다. 그렇습니다. 뭐지 예. 이렇게까지 나왔다는 거 얘기를 했죠. 얘기를 아니겠습니까? 했다는 아주 쿨하게 확실하게 너 할림 하라라는 식으로 얘기를 한 거죠. 자 이제 그렇게 되면 지금 이제 두 분이 계속 이제 양 세력은 따로 가기로 이미 했고 본격적인 이 정치 권력 다툼에 들어섰다. 네, 예. 좀 그러면서 한 대표 자리를 흔들지 모른다라는 네, 얘기가 한편에 나왔잖아요. 반대로 친한계에서는 그러면 김건희 특검법 통과시키고 그렇죠. 그 숫자 여세를 몰아서 탄핵으로 갈 수도 있고 탄핵 당하기 싫으면 임기 단축 개헌에 동의해라. 뭐 이렇게 나갈 수도 있고 뭐 이런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그런 메시지 그런 아마 보관은 가지고 있을 거예요. 지금 특검을 저는 뭐 특감을 하든 안 하든 특검 특별감찰관을 도입한다 하더라도 특검은 피하기 어렵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여당이나 대통령실이 계속 이러한 현재와 같은 자세나 태도나 스탠스 유지한다면 이 한동훈 대표가 특검을 막을 명분도 없어요. 네. 그러면 특검을 가면 특검이라는 내용이 좀 워낙 지금 살벌한 거 아닙니까? 예, 대통령실 입장에서 볼 때 김건희 여사 측 입장에서 볼 때 말이죠. 예. 그렇게 된다면은 어떻게 할 거냐. 게다가 지금 이제 해병대원 특검도 아직 살아있는 카드거든요. 그럼요. 없어진 게 아닙니다. 대통령 이른바 수사 외압 의혹 사건인데 그건 또 대통령과 관련되는 거란 말이에요. 결국 다 모든 게 대통령 부부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걸 피하는 길은 뭐냐. 아까 잠깐 말씀하신 것처럼 임기 단축 전제한 개헌이다. 예. 그렇게 가면 피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 게 사실이에요. 예, 맞아요. 네,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제 다 살 수 있겠지만 과연 그렇게 자신의 임기를 단축할 거냐. 이건 전혀 별개의 차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지금 전 계속 임계점을 향해서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게 다 나올 수 있다. 네. 시나리오들이. 그러니까 유럽회담 이후로 지금 두 사람 양쪽이 지금 세계 대결로 가지 않습니까? 근데 세계 대결로 가다가 어느 한쪽이 승리하게 된다면 그날은 바로 집권 여당이 조종을 기하는 날이죠. 윤이 이기든 한이 이기든 그걸 완전히 파탄나는 거죠. 내부에서. 내전이 벌어진 거 아닙니까? 이미 벌어지고 있죠. 이렇게 벌어지는 최종 승부 내전의 승부가 나는 순간 다 양쪽 다 잿더미가 되는 거죠. 사실은. 공멸이라고 봐야죠. 공멸. 근데 그 공멸을 막기 위해서 했던 게 지금 며칠 전에 했던 유난 회동인데 회동이었는데. 오히려 이게 악화돼 버렸으니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만약에 이게 특검에 대해서 세 번째 이제 대표결할 경우에 거부권이 저는 이제 그게 뭐 8표 차이로 해서 가결될 수도 있고 아니면 한 표 부족해서 7표 차이로 해서 부결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저는 그게 사실 내용적으로는 큰 의미는 없다고 봅니다. 어차피 이게 어마하게 무시무시한 지금 공멸의 막 용암이 끌어오르기 때문에 그래 그 표결은 큰 의미가 없고 어쨌든 결국은 여야에 어떻게 타협하는 건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대표는 여지가 없지 않습니까? 타협 여지가 없기 때문에 예. 할 수 없이 한동훈 내세울 수 있는 유일한 카드는 야당을 향해서 특감 카드를 내세우는 거죠. 특별감찰관을 도입할 테니 기다려다오라고 하고 여야 영수회담 이분을 갖고 깊이 있게 논의할 수밖에 없죠. 아니, 근데 민주당 입장에서 특감 특검- 가지고 뭐 만족하겠어요? 특검을 한다 맞아, 하더라도 예. 특검을 해야 되는 거예요. 민주당은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 그렇죠. 예. 제가 객관적으로 봐도 말이죠. 특감은 이제 여당이 여권이 취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치인 것이지. 예. 특감이라는 게 뭡니까? 수사권과 조사권도 없어요. 네. 그 검찰에 수사 의뢰할 뿐인데 지금 검찰은
지난번에 도이치 주가 조작 의혹 사건도 불기소했고 명품백 사건도 불기소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감찰관이 과거에 김건희 여사 거를 들춰서 수사를 할 것 같지도 않지만 네. 설령 그랬다 하더라도 이슈가 되고 있는 의혹들에 대해서 감찰을 부탁해서 이제 검찰에게 조사를 의뢰했다 이거예요. 예. 그럼 그 검찰은 그 제대로 수사를 하겠냐 이겁니다. 안 할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당연히 민주당은 특검을 하자는 논리가 민주당의 논리가 명분이 있다고요. 아, 명분. 그거는 뭐 확실히 동의를 하죠. 정치공학적인 걸 다 떠나서 예, 특검 명분 있고 민주당에서는 당연히 효과도 있고 맞아요. 크게 특검 밀어붙이는데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그동안에 명분도 없고 툴도 방법도 아무것도 그래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마침 때마침 튀어나온 게 특감 카드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맞불 작전을 펼 수 있는 물론이죠. 그나마나 생긴 아, 거죠. 물론이죠. 아니 특감 생기면 지금 뭐 김건희 여사나 대통령 문자 여러 번 내부 청와대 영상 감시할 수 있으니 이거라도 일단 합의해 주십시오라고 야당을 향해서 또 국민들한테 호소를 하면 최소한의 전보다는 그래도 입장이 나아지고 여야 간의 협상을 할 수 있는 그나마 그래서 작은 수단 하나 갖게 된 그래서 거죠. 이제 한동훈 대표로서는 특검을 지금 통과시켜 갈 수가 없으니까 예. 재표결 돌아왔을 때 대통령이 제2호권 요구해서 해서 그러니까 이 특감이라도 해서 특검을 막을 명분을 스스로 마련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근데 그렇습니까? 그건 예. 한계가 있다고요. 근데 그 특감마저도 대통령실과 친윤계는 그렇죠. 일단 반대하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반대.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전쟁에서 이기려면은 아군의 군사도 당연히 사상자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완전히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돌릴 수가 없는 거라고 좀 보거든요. 근데 지금 대통령실은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돌리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들 이런 네. 거 다 덮자. 불기소 2개 나왔고 계속 얘기 나오는 거 그냥 가자라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건 제가 볼 때 야당의 뭐 여러 가지 정치적인 그 전략이 있겠습니다만 그것과는 별개로 가능하겠냐 이게 그게 국민들이 그대로 받아들이겠습니까? 대통령의 인식은 그 면담에서 드러났죠. 김건희 여사 아무 문제가 없는데 없다는 거 아닙니까? 부당한 정치 공세를 당하고 글쎄. 있다라는 인식이죠. 글쎄 국민들의 생각과 너무나 괴리가 돼 있으니까 그리고 저도 방송 가끔 나가서 그 이제 상대방 패널들 그런 분이 가끔 있더라고요. 이게 이른바 좌파의 가짜 뉴스나 선동에 의해서 과도하게 부풀려 있다 그러는데 네. 이게 어느 많은 사람을 오랜 기간 그렇게 교란시킬 수 없어요. 짧은 기간에 많은 사람을 그리고 적은 사람을 오랜 기간 할 수 있는데 오랜 기간 동안 많은 국민들을 그렇게 할 수 있나요? 지금 못하죠. 못해요. 불가능한 겁니다. 네, 그게 민심이라는 예, 건데. 예, 설령 100번 양보해서 윤석열 대통령 용서하는 그 입장이 상당 부분 일리가 있다 하더라도 대통령 지지율이 20%잖아요. 뭐 할 말 없는 겁니다. 어떤 말을 하더라도 국민들이 예. 고개를 들지 않는 거예요. 이게 지금 뭐 오늘 또 여론조사 보니까 표현이 뭐 뚝이 무너지기 직전이고 일단 윤 대통령 지지 기반이 하나도 없다고 보면 된다라는 것이 여론조사 전문가들의 판단인데 이런 상태에서는요. 그냥 뭐 어떠한 대통령의 말도 통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네. 근데 한동훈 입장에서 지금 진퇴양난이 이루지도 못하고 근데 그 진퇴양난 속에서 그나마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몸짓이 행동이 바로 저는 특감을 그나마 제시하면 하는 것이 물론이죠. 예, 맞는 말씀이고 그건 맞는 말씀이고 그리고 이제 예. 여야 대표를 만난다고 그러는데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뭐 특감 카드가 무슨 새로운 카드도 아니고 아무 의미 없어요. 이재명 대표로서는 그냥 계속 압박하는 그런 스탠스를 그럼요. 유지할 거고 그럼 한동훈 대표는 과연 여야 대표회담 하면서 뭘 얻어갈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여야회담을 한다 한들 뭐 얻을 게 없어요. 특검을 꺼낼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특검을 꺼내서 완전히 한동훈 대표가 자신을 버릴 각오를 한든지 그래서 특검을 그러나 당신들이 얘기하는 특검이 너무 독소조항이 많고 여당이 받기가 어려우니까 좀 완화해서 하자. 수정안을 내겠다. 그거밖에 없어요. 한동훈 근데 대표가. 수정안을 내는 순간 대통령실하고 이제 끝이거든요. 끝이죠. 그러니까 끝으로 간 수밖에 없는 거죠. 한동훈 대표 이쯤 됐으면. 대통령이 자신을 그렇게 홀대했는데 그 회담 장소에서. 예. 근데 이거를 봉합을 한다? 전 권력의 생리상 저는 거의 불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꼭 그렇지만 않을 수가 있는 게 지금 11월 중순에 재판 2건이 있지 않습니까? 1심이 이재명 대표가 대표 저는 그거 별 관계 없다고 보는데. 겉으로는 상당히 큰 소리치고 당당하고 밀어붙이지만 이재명 입장에서는 내부적으로 상당히 불안하고 초조한 면도 있습니다. 예. 사실. 그리고 어쨌건 윤석열 대통령과 관계가 안 좋기는 하지만 한동훈 대표 어쨌든 집권 여당의 대표이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또 방법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윤석열이 아니라 한동훈 대표와 이재명 대표가 서로 독대를 해서 깊은 얘기를 나누면 상당히 좀 접점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봐요. 아직 상당히.
대통령 입장에서는 상당히 힘들어지고. 아직도 독대의 미련을 갖고 계세요? 아니요. 한동훈과 아니, 이재명 두 사람의 독대. 아, 이게 한동훈. 한동훈 이재명 독대? 예, 그러죠. 거기서 뭐가 나올 거예요 또? 저는 그래서 거긴 특검 말고는 없어요. 이재명 대표는요 특감은 아무 관심 없을 겁니다. 아마 지금 관심 없죠. 특감이라는 게 뭔 의미가 있어요? 제가 봐도 큰 의미가 없고 단지 국민들이 우리 이 정도 한다는 걸 보여주는 데 의미가 있는 건데. 그러니까 그런데 네, 그 이재명 대표 관심 없어요. 아니, 실제로 과거 보면 이거 좀 민감한 말씀인데 과거에 김대중 대통령하고 노태우 대통령하고 중간 평가 유보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사실 DJ로 보면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국민들이 약속했던 거고 해야 되는 상황인데도 두 사람이 밀리하게 해서 안 하게 됐단 말입니다. 훗날 그 평가는 나쁘지 않아요. 중간 평가 유보에 그렇죠, 대해서. 그렇죠. 그건 예. 최진 원장님, 그건 김대중 이른바 이 일로 삼김 시대 정치가 살아있을 때 이 얘기고 예. 지금 정치가 어디가 있는데요? 아니 저는 이제 무슨 말이냐면 그때 그 중간평가 유보받을 고육지책이었습니다. 둘이 노태우와 김대중과 함께 공생하기 위한 고육지책인데 이번에도 한동훈과 이재명은 상당히 여러 가지로 입지가 어렵기 때문에 두 사람 머리를 맞대면 뭐가 나올 수 있을까요? 아니 그걸 여기서 어떻게 다 얘기할 수 아니 있는 그러니까 최소한도 아니 생각해보세요. 일단 임기단축 개헌밖에 없지 않을까요? 그밖에 임기단축 아니 일단 분명한 것은 두 사람이 그래도 나름대로 당내 권한을 가지고 있는 당 대표다. 또 두 사람이 상당히 입지가 어렵다. 매우 어렵다라고 한다면 큰 딜이 올라갔으면 그리고 사안이 김건희 여사건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세상병권이라든지 뭐 인사 문제라든지 특검 문제라든지 뭐 특감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그러니까 사안이 있기 때문에 그 여러 가지 그걸 사안을 놓고 모두 다 퉁칠 수 있는 방안은 임기단축 개헌 외에 뭐가 있어요? 아니 그걸 두 사람이 만나면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저는 보는 거죠. 이재명 대표는요 그렇게 아실 것도 별로 없어요. 아니, 저는 이재명 대표 아쉽다 그러는데 그 1심 자, 채발 1시 37분 향해 갑니다. 잠깐 교통정보 들을까요? 임초희 씨.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오늘 서울 여의도와 세종대로 일대에서 대규모 집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먼저 여의도는 여의대로 마포대교 남단에서 서울교 쪽으로 지금 전차로를 막고 집회 중이고요. 반대 방향 차로로 나눠서 통행시키고 있습니다. 또 국회의사당역과 여의도공원 주변으로도 전면 통제 후 집회가 열리고 있어서 차량 진입이 어렵습니다. 세종대로 광화문 주변길도 대대적으로 통제된 곳이 많습니다. 오늘 여의도와 도심 일대 웬만하면 대중교통 이용하시는 게 낫겠고요. 버스 우회 정보도 미리 잘 확인해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고속도로는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 당진에서 서해대교까지 17km 구간 정체고요. 서평택에서 화성휴게소 부근까지도 정체가 심한 편입니다. 이후에는 매송에서 용담터널 사이 밀리기 시작했고요. 더 가서는 일찍에서 금천교까지 정체입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임초희였습니다. 국민 MC 정관용. KBS 1라디오 정관용의 시사본부. 들어보면 달라요. 직진 본능. 직설하고 고고고. 뒤돌아보지 않습니다. 정관용의 시사본부. 매주 일요일 2부 직진본능 직설하고 용인대학교 최창렬 교수, 대통령 리더십 연구원 최진 원장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후반부 공통질문 금주의 핫한 한마디 최창렬 교수. 저는 세 사람을 들었어요. 세 사람. 이거 맞습니다. 첫째 우선 윤석열 대통령 국민을 위해 좌고우면하지 않고 일하겠다. 예. 이게 회동 끝난 다음의 얘기입니다. 예. 돌을 던져도 맞고 가겠다. 힘든 상황이지만 업보로 생각하겠다. 이 얘기. 한동훈 대표는 또 전혀 또 다른 얘기. 오직 국민만 보고 민심을 따라서 피하지 않고 문제를 해결하겠다. 예. 그러니까 지금까지 말씀 나눈 거를 그대로 대변한 얘기들이거든요. 이게. 예. 그다음에 또 이재명 두 대표가 분이 바라보는 국민이 전혀 다르다. 다른가 봐요. 전혀 다른 거. 아니, 보는 것도 다르고 이미 생각도 다른 게 적나라하게 나타났어요. 이 발언들에. 예. 돌을 맞고 간다. 예. 업보다. 이건 전 업보는 말이죠. 피할 수 없는 게 업보인데 예. 윤 대통령 피할 수 있거든요. 업보가 아니라고 이거. 근데 예. 본인이 피하지 않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고 이재명 대표 또 유튜브 채널에서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우리 사회가 정서적으로 내전 상태를 향해서 가는 것 같다. 그리고 서로 제거하고 싶은 것이다. 예. 그리고 정치가 뒷골목 건달들 양아치 패싸움처럼 됐다. 예. 이거 정말로 정확하게 이재명 대표가 평론가적 관점에서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 세 개를 다 세 말씀을 다 이렇게 예. 듣고 왔습니다. 예. 최진 원장 검주의 한마디. 지금 이번 국회 국정감사 100일 동안 해도 딱 두 사람밖에 안 보이더라고요. 정청래하고 최문희하고 두 사람밖에 안 보이는데 정청래 의원 같은 경우는 참 센 발언들을 많이 쏟아냈던데 이번에도 보니까 이제 김건희 여사를 겨냥해서 뭐 건샤인 볼트다, 우샤인 볼트처럼 뭐 주식을 매각을 뭐 순식간에 7초 만에 했다고 해서 건샤인 볼트라고 하고 뭐 그리고 오브 더 와이프, 바이 더 와이프, 포 더 와이프 뭐 이런 정도의 뭐 조롱 비아냥 뭐 이런 발언들이 영부인 관련돼 쏟아져 나온다는 건 정말 비극적이고 좀 듣기가 솔직히 전혀 좀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영부인 얘기들이 더 이상 이게 막 확대되지 않도록 빨리 좀 조치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걸 우리가 몇 달치 얘기를 하고 있는데 답답합니다. 근데 윤 대통령께서는 돌을 던져도 맞고 가겠다. 예. 아 저도 그게 확 와닿더라고요. 이게 그러면 돌을 던져도 맞고 가겠다는 건 국민들이 그렇게 여론이 낮아지고 지지가 낮아지고 그래도 그 갈 길을 가겠다는 건데 좌고우면하지 않고 근데 민심이라는 게 그 무시할 수 없는 걸 텐데 이런 말 자체는 대단히 비장하고 좋은 말씀이긴 한데 네. 이런 말 할 때가 아닌 거 아닌가요? 이게 참 이런 부분 때문에 잘 더욱더 국민들과 괴리되는 게 아닌지. 저도 그 말씀을 대통령이 즉흥적으로 했는지 참모가 그걸 써줬는지 혹은 그런 부분이 납득할 수가 없어요. 아 진짜 센 말이고 센 말이거든요. 저도 자극적으로 확 와닿아. 이건 할 말은 아닌데 대통령이 절대. 그러니까 민심이 밀려와도 난 전혀 뭐 미동도 하지 않겠다 뭐 이런 느낌을 주지 얘기죠. 않습니까? 그런 얘기라고 해석되는 예. 거죠. 예. 그동안에 윤 대통령의 표현에서 이 반국가 세력이라는 표현 등등이 자주 등장하고 자주 등장하죠. 가짜 뉴스 지식이 자주 예, 등장하고 그럼요. 하는 걸 보면 거의 본인으로서는 그냥 확신에 빠져 있는 거 같아요. 아닌가 싶어요.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봐도 정말 이거는 좌파의 선동이다. 그러니까 본인은 모두 옳고 예. 본인을 포함해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공격 전부 다 이거 이른바 반정부 또 반국가 세력의 이 전체주의 세력 가짜 뉴스와 허위 선동이다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말한 게 납득이 가죠. 그런 그러니까요. 논리의 연장에서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건데 그렇지 않다 예. 이런 말 나오기 어렵죠 지금. 그렇다면 말하자면 최 교수님한테 여쭤보시니까 본인 대통령께서 상황 인식을 못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상황 인식을 알고도 그냥 밖으로는 다른 표현을 한다는 겁니다. 현재 상황에 대한 심각성 그리고 왜 예.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건지에서 납득이 안 가는 거예요 아, 대통령. 본인이, 예. 가짜 뉴스를 너무 이렇게 양산하고 있다. 좌파 세력들이 예. 억울하다. 예. 왜 여기에 우리가 놀아나야 돼? 나는 그런 거에 꿈쩍 않고 내가 갈 길 가겠다 이런 얘기잖아요. 잘못됐다고 보는 거죠. 상황이 그래서 이제 보수 진영이나 보수 언론은 대통령께서 그 인식을 하기 위해서 갈수록 그 강도의 이제 멘트나 보도를 이제 쏟아내고 있지 않습니까? 예, 계속 하는데도 지금 네. 안 안 되는 되잖아요. 거죠. 지금 보니까 여론조사 딱 갤럽에서 20%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과거에 보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론이 비등할 때가 24%가 네. 예. 중반 쭉 가다가 예. 딱 탄핵에 돌입하니까 그때는 17%로 10% 나왔어요. 하다가 이제 탄핵이 막 진행되니까 그래 5%가 뚝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20% 중반 되면 되게 위험한 빨간 불인데 지금 20%가 나왔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건 정말 초비 상황이고 거기다가 만약에 다음 주라도 19.99%만 나오더라도 이거는 뭐 구체적인 아찔합니다. 구체적인 숫자는 언급 안 하겠습니다만은 이 대구 경북 지역에서 네. 정당인 국민의힘에 대한 지지도는 꽤 나오는데 그렇지. 대구 경북 지역에서조차 윤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가 국민의힘 지지도보다 뚝 떨어졌다는 떨어졌어요. 얘기는 보수층조차도 대통령과 거리를 두기 시작했다라고 그럼요. 하는 상징적 신호거든요. 물론이죠. 네. 대구 경북에서도 이제 그 과거와 완전히 달라졌어요. 수치 예. 자체가 달라진 상황이고 그게 민심이거든요. 그야말로 자꾸 민심 그러니까 대통령이나 이런 분들은 그거 뭐 그냥 추상적이다. 별 중요하지 않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그런 거 전혀 아니거든요. 근데 지금 게다가 20%라는 게 9월 둘째 주인가도 뭐 비슷한 숫자가 나왔다고 기억하는 한국갤럽에서. 근데 이 임기 초부터 계속 지지율이 좋지가 않았잖아요. 네. 이게 대개 이제
이 지지율이 안 좋은 게 노무현 대통령 때도 그랬고 박근혜 대통령 때도 그런 게 임기 말에 가면 이제 이른바 식물 정권이다, 뭐 레임덕이다, 임기 말 레임덕 이런 얘기 다 하는 건데 이건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렇다면 여기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그렇게 야당도 물론 잘한 거 없다 하더라도 김건희 여사의 이슈가 그 안에 있다는 걸 왜 모릅니까? 다 그 얘기하는 거거든요. 여야 막론. 그러니까 보수 언론도 사설에서도 그런 거 계속 쓰는 거 아닙니까? 예. 네. 근데 왜 대통령실만 이렇게 대통령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인지, 생각은 그렇게 안 하고 있는데 이렇게 말만 하는 것인지, 그게 참 납득이 정말 안 가요. 정말로. 저는 과거에 그런 것도 연구를 했어요. 그 대통령의 눈을 가리는 법 이 부분에도 이제 좀 글도 써보고 책을 했는데 청와대에서 그러니까 대통령은 모든 정보를 다 보지 않습니까? 언론, 신문, 방송을 보고 있기 때문에 모든 민심의 흐름을 알 거 아닙니까? 근데 전혀 모르게 하는 방법이 대통령 믿고 의지하는 측근 아주 가까운 측근 2-3명이 가서 대통령과 딱 단둘이 만나 직언을 하는 거예요. 대통령 지금 시중에 나온 언론들 이거 절대 믿지 마십시오. 이거는 대통령을 대해서 음해하는 세력들이 곳곳에 포진해서 자꾸 왜곡 보도를 하기 때문에 그거 절대 믿으시면 큰일 납니다. 라고 딱 한 2-3번만 주입을 세뇌를 시키지 않습니까? 그건 안 보입니다. 글쎄 그것과 좀 관련된 말씀인데 그 이른바 극우 유튜버들과 많이 소통을 한다는 말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아닌 게 그분들 나와서 방송에서 말씀들 하시는 거 보면은 뭐 특별히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정말 이해가 안 가는 말을 막 방송에서 쏟아낸단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 최진 원장의 그 말이 일리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분들과 소통 아니면 이거 별거 아니다. 불안했다가 또 같이 또 만나서 얘기하고 뭐 술 한잔하고 얘기하다 야 사실 별거 아니네. 여론이 바뀔 수 있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긴 있어요. 근데 그래도 그 지성이라는 게 있는 건데 이게 정확히 볼 수가 있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저는 그 양상이 그렇게 흘러가다 보니 이제는 그냥 그 물밑에서 조금씩 거론되던 뭐 탄핵 이야기라든지 그러니까요. 임기단축 개헌이라든지 하는 이야기가 이제는 물 위로 나오기 시작했어요. 계속 나오고 있는 양상인 거죠. 맞아요. 그래서 저는 명태균이 했던 말 중에 제일 그 뒤통수를 치는 게 자기가 대한민국 국민을 15일간 속였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대한민국 국민 감쪽같이 그리고 대통령 만들기가 죄 쉽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는 무슨 지금도 아마 모르겠어요. 주위 용산 측의 참모 쪽으로 얘기할지 내가 작심한 맘만 먹으면 얼마든지 상황을 뭐 돌릴 수 있다라든지 바꿀 수 있다든지 명태균이가 아닌 또 누군가가 자꾸 뭐 참모 용산실에 그런 얘기 드리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극우 유튜버들이 가면 이게 조금 지나면 상황이 바뀔 수 있다. 예를 들면 11월 중순 이재명 대표가 뭐 실형만 받게 되면은 1심 선고 완전히 바뀔 겁니다라고 또 계속 얘기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죠. 충분히 좀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게 1심 판결에서 100만 이상 나오고 2심에서 금고 이상 나오면 이건 게임 끝입니다. 물론 대법원 판결 아니라 하더라도 그럴 가능성이 많이 있어요. 제가 볼 때 11월 달에 그 2건의 재판 게다가 14일 날 또 김혜경 씨 재판도 있거든요. 이재명 대표 부인. 그런 거에 국면 전환을 기대하고 있는 건 아닌지 모르겠는데 참으로 이건 민심을 잘못 읽는 거다. 크게 잘못 읽는 거다. 저는 1심에서 상당히 실형 이상이 나온다 하더라도 국면 전환에서 큰 저는 영향은 뭐 없다고 봅니다. 전혀 흔들리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이제 국면 전환 안 될 겁니다. 아마. 지금 다음 달부터 보니까 뭐 야권에서는 윤석열 규탄한 장외 집회하기죠. 뭐 지금 물론 뭐 진보 진영 위주로 하긴 하지만은 자꾸 이거 지지율은 떨어지고 민심이 험악해지고 이런 상태에서 장외 집회 가면 좀 뭐야 하면서 이렇게 좀 조금씩 가세할 수도 있거든요. 그게 이제 2016년도 10월달에 그 이제 촛불이 시작될 거 아닙니까? 를 한번 재현시켜 보고 시작하는 거죠. 지금 딱 그 시기예요. 지금 10월달. 자, 뭐 윤한 회동 이후에 있었던 또 앞으로 예상되는 시나리오 얘기를 쭉 오늘 좀 길게 나눠봤고 국정감사 평가 한마디 하신다면 최창현 교수. 글쎄 국정감사가 뭐 매년 끝나면 국감 무용론 나오고 그럽니다. 뭐 페이지로 나오고 그러는데도 뭐 국권이 가는데 국정감사라는 게 뭐 행정부를 견제하는 중요한 권능이니까 뭐 그걸 폐지하자고 하기는 좀 민망한 일인데 국정감사는 어쨌든 간에 지난해 예산 씀씀이나 이런 걸 보고서 내년도 예산에 잘 반영할 수 있게 하는 게 중요한 기제거든요. 그럼요.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행정부에 대한 잘못된 것도 질책하고 이러는 건데 매년 오로지 정쟁으로 가고 그때 현안에만 너무 집중하니까 특히 이번에는 이재명 대표 특히 김건희 여사 관련 이슈가 너무나 이 국감을 덮어서 정말 이번 국감이야말로 정말 그 무용론이 나올 법한 그런 국감이었다. 총평한다면 그렇습니다. 저는 조금 전에도 계속
그 지금 윤석열 정부나 김건희에 대해서 비판적 말씀드렸지만은 사실 국회가 너무 야당의 의석이 많다 보니까 좀 야당 독주, 독선적으로 가는 부분을 제가 많이 느꼈어요. 이번 국감되고 뭐 증인 선정이나 모든 거를 야당이 국회 전체를 좌지우지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너무 의석 차이가 이렇게 크게 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아요? 바람직하지 않다. 예, 그건 너무 이번 일방적으로 국감에서 여실히 하니까.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예. 아무리 또 정쟁으로 흘러도 정말 아주 큰 건을 잡아내면 또 그런 물려. 스타가 뜨거든요. 그죠. 예. 그런데 이번에는 그것도 그런 큰 건을 잡는 의원도 없었다는 얘기가 없었어요, 되거든요. 없었어요. 아니 참 위원장이 이렇게 발언을 제일 많이 하는 적이 없었지 않습니까? 정청래 상위원장. 위원장이나 그 과방위원장 최민희 그렇죠. 위원장 같은 경우는 너무 좀 이렇게 어느 한쪽에 치우치게 사회를 보는 것 같긴 해요. 네. 야당이라서 뭐 어느 부분 인정한다 하더라도 네. 과하게 자기 편만 드는 게 아닌가. 자, 국감 평가까지 해봤고 이 북한이 러시아에 파병하고 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의 살상 무기 제공도 검토해 볼 수 있다라는 네. 카드까지 일단 꺼내놨고 여기에 대해서도 한 말씀 해보시면. 저는 우크라이나의 살상 무기를 제공하면 절대 반대입니다. 우리가 그럴 이유도 없고 정뭐 이 국제 관계 속에서 한미일 관계 속에서 그런 필요가 있다면 다른 쪽으로 얼마나 지원할 수 있어요. 근데 살상 무기를 지원하고 또 일각에서 뭐 병력도 파견하는 거 아닌가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니까 그건 뭐 소문 아무것도 아닙니다만 우리나라의 국익이라는 게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거든요. 예. 러시아와의 관계도 있는 것이고 우리가 거기 왜 그들 위해 전략적 이해관계 왜 우리가 말려듭니까? 최소한의 것만 하면 되는 것이지. 굳이 자꾸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 지원하는 거 이건 저는 우리 국익에 그렇게 부합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저도 뭐 비슷합니다. 사실은 뭐 우리 국가 안보를 튼튼히 해야 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뭐 전적으로 저희 뭐 동의하고 제 입장입니다만은 굳이 이런 거를 대통령이라든지 뭐 안보실장이나 이런 분들이 마치 막 공격적으로 금방이라도 한판 할 것처럼 이런 분위기를 띄우는 건 절대 바람직하지가 않다. 그렇지만 북한군이 러시아 전쟁에 개입하고 있는 상황에 대한 우리의 뭔가의 반응은 있어야 되잖아요. 러시아 측을 향한 반응도 있긴 있어야 되지 않나요? 그러니까 북한을 우리가 비난할 수밖에 없어요. 그때 우리가 같이 북한과 또 러시아를 동시에 비난할 수밖에 거죠. 없죠. 그렇죠. 그건 할 수밖에 없는 건데 그렇다고 우리가 거기에 대응해서 우크라이나에 거기에 대응하는 정도의 지원을 한다. 저는 그건 아니다. 별개의 문제다라고 생각해요. 아니 대외적이니까 외교적 발언을 해야지. 엄중 외교적 경고하고 발언 이러면 우리도 좌시하지 않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해야지. 아주 디테일하게 무슨 살상무기에 파병된 북한군 공격하겠다라는 식으로 해서 이게 막 언론에 노출되고 이런 거는 절대 바람직하지가 않죠. 그때 한겨우 의원이 한 얘기인데 그건 너무나 위험한 얘기죠. 거기 예. 대적한 북한을 공격한다는 건 물론 그건 뭐 개인 의원 차원의 얘기긴 합니다만 그건 너무나 위험한 발상이다 그런 말씀이죠. 예. 지금 이제 국제사회에서 러시아에 대한 제재가 네. 계속 강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있으니까. 네. 뭐 그런 차원의 뭐 한국도 러시아에 대한 무슨 독자 제재를 좀 추가한다든지 그렇죠. 뭐 이런 건 뭐 검토해 볼 할 수 수 있죠. 있죠. 그건 뭐 그리고 지금 우리 정치, 우리 경제 사정으로 볼 때 우선 저 외국 무기 보내고 도와줄 만한 그런 지금 여건이 못 되지 않습니까? 지금 안에서도 우리 집안 대한민국 내부에서 불이 났는데 알겠습니다. 악의 불 끄는데 무슨 어떻게 신경 쓸 겨를이 있습니까? 오늘 직진본능 직설하고 여기까지 할까요? 용인대학교 최창렬 교수, 대통령 리더십연구원 최진 원장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제 미국 대통령 선거 정말 얼마 남지 않았죠. 이 우리나라와 안보, 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미국. 그 대선 결과에 따라 우리의 대응 방법도 달라질 수밖에 없는데요. 다음 주 11월 2일 토요일부터 일부 시간에 미국 대선 기획 2025 백악관의 새 주인이란 제목으로 5주, 5주에 걸쳐서 미국의 대선 어떻게 결판날 것인지 먼저 좀 전망을 해보고요. 그다음 이 대선 결과를 받아들고서는 분야별로 어떤 영향들이 어떻게 우리에게 미칠 것인지 각 분야의 전문가들과 함께 분석해 보도록 합니다. 11월 2일 다음 주 토요일은 참 어찌 보면 오리무중에서 감을 잡아야 하는 11월 5일이 선거인데 선거 3일 전에 아마 그때가 돼도 누가 이길지 모를 것 같은데요. 한번 전망 같이 하는 걸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순서 마칩니다. 이용의 잊혀진 계절 듣고요. 다음 주 주말 또 뵙죠. 안녕히 계세요.